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9월에 첫 거래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9월은 12달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평균적인 달이기도 하죠.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조금은 흔들리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9월의 첫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기술주가 흔들리면서 이에 대한 영향을 국내 증시까지 이어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이렇게 흔들리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이컷으로 준비한 사진은요. 알리바바 그룹의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없는 AI 시장이 이제 도래를 한 것이냐라는 불안감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술력을 공개했길래 이러한 해석이 나왔을까요?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발표했는데요. 엔비디아가 3%가량 급락을 했고 중국의 칩 관련 기업들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쿠다와 호환성을 확보했다라는 게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은데요. 예전에 화웨이 칩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건 비호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툴을 새롭게 다시 익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쿠다와 호환이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쿠다란 엔비디아가 만든 GPU의 병렬 연상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GPU를 줄지어서 빠르게 연산을 처리하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AI 연구 환경 자체가 대부분 쿠다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새롭게 개발 툴을 익혀야 하는 건 굉장히 번거롭죠. 하지만 이번에 알리바바가 칩을 발표한 것은 칩만 바꾸고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산 파운드리에 대한 사용 가능성이 커졌다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TSMC의 칩을 마음대로 중국이 사용할 수 없게 됐죠. 이제는 중국 안에 있는 그런 파운드리 기업들의 공급망을 조금 더 탄탄하게 진행을 해서 중국 내에 자급자족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는 물론 지금 글로벌 기업들, 파운드리 기업들 역시나 함께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 작고 빠른 FP8 포맷의 적용 가능성이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16보다는 정밀도 자체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메모리 사용량 자체가 무려 75%나 덜 사용할 수 있고요. 온디바이스 AI나 엣지 연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장비에서도 대규모의 AI 추론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만나봤던 게 딥시크였죠.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왔고요. 엔비디아가 대체 가능한 게 이제 정말 중국에서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던져지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반도체 내재화가 진행될수록 국내 중국향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중국이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5가지 기업 대표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반도체 장비와 부품 실적에 대해서 호조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계측 장비 부분에 내재화율이 중국 측에서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 불가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12인치 선단 공정의 중심의 전략이랑 미국과 중국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SNS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토마스크 소재 기술, 그러니까 중국이 대체하기 어려운 그 극공정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TCK 같은 경우에도요. 반도체 소모성 소재에서 굉장히 강자를 갖고 있습니다. CMP 패드라는 그 소재를 갖고 있는 건데 중국이 이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가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반도체로 팽팽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 틈새를 잘 공략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엔비디아가 없는 AI 세상이 가능할까요? 아직까지는 노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우선 지금 칩을 공개한 그 기업들, 칩을 발표한 기업들이 지금 알리바바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웨이도 있었고요.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 AI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 역시나 자체 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의 GPU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우선 TSMC의 코어스 공정 비중이 올해는 40%, 내년에는 60%까지 엔비디아 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던가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 지금 연산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게 GPU가 많이 사용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많은 GPU를 어떻게 얼마만큼 정교화해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냐인데 그게 바로 엔비디아의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링크가 대표적인 기술력인데요. GPU 전용의 초고속 통신 기술이고요. 수십 개의 GPU를 하나의 칩처럼 연결을 하는 그러니까 정말 고도화된 뇌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엔비디아의 기술력입니다. 지금은 72라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무려 GPU 72개를 하나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기술을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너무 잘 나가니까요. 다른 기업들도 우리가 반 엔비디아로서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스펙을 발표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기술 격차가 굉장히 벌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원화 전략을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로 훈련을 하고요. 추론을 자체 칩을 사용하겠다. 아직은 엔비디아가 독점적인 위치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 또 다시 중국을 견제한 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TSMC와 같이 중국 공장에 적용되던 VU 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어떤 제도냐면요.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개별 허가 없이 수출을 가능하게 했던 패스트트랙 같은 거였는데 이게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내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중단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모든 장비를 이제 수출하게 됐을 때 하나하나 일일이 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기술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아니면은 공장을 조금 바꿔야 할 때 만약에 미국 측에서 이를 허가해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상 업그레이드가 봉쇄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중국에서 지금 대부분의 낸드 그리고 디램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에게 좀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된다,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옆쪽에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 삼성과 SK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 위치를 표시해 놨는데요. 이 뒷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장에서요. 지금 삼성 시안팹에서는 낸드 생산량의 40%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의 우시팹에서는 디램 40%, 대련팹에서는 낸드 30%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지금 핵심 그러한 공장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법안이 철회가 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누가 더 타격을 입을까라는 물음표가 당연히 생기겠죠.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측의 타결이 가장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전국의 전 세계의 디램 그리고 낸드의 생산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걸 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현재 시장 상황이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HBM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공장들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일반 서버라던가 모바일용 SSD 그리고 일반 디램까지 현재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램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공장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공급의 차질이 발생하게 되고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가격 상승에 더 탄력에 붙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아쉬운 건 미국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에서 이러한 규제를 좀 전략적 카드로 사용한 것뿐이다. 지금 엔비디아 H20에 대한 수출 금지를 완화하고 허락해주고 심지어는 블랙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은 단기적인 충격에 불가피하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에서 좀 유한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기술력은 여전히 굳건하고 견고합니다. 쿠다 생태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NV링크에 대해 기반으로 한 슈퍼컴퓨터 기술력, 그리고 훈련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드라이버의 완결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칩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다. 하나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 무너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과 SK가 지금 엔비디아도 돈독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이 아직도 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앞으로 더 좀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BM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HBM3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2세대 이상의 지금 최소한의 지금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형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쿠다를 대항하기에는 아직은 좀 취약한 생태계도 지금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용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종을 겨냥하는 게 좋긴 하지만 아직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라든가 다른 기업들이 좀 월등히 기술력이 높다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나 미국향, 삼성 그리고 SK 그리고 그 다음 중국향에 대한 투 트랙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게 오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켓 A컷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2시 구간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시장 2시 11분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양 시장은 반도체주들의 급락으로 지수 자체적으로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규제 강화와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칩 생산에 돌입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지수가 오늘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특히 오후장 들어서 강하게 밀리면서 1.53%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3,140선도 내려놓으면서 3,13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77%가량 하락하면서 78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이 오전장 들어서는 그래도 3,170선 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키우게 되면서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3,140선도 내려놨고요. 3,13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13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열어보시죠. 일중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90선 위로 그래도 올려줬던 코스닥 점차 낙폭을 키우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790선 내려놨고요. 78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82포인트 지나갑니다. 일중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 수급 동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특히나 5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를 팔고 있고요. 오늘도 2,500억가량 강하게 매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관도 1,500억가량 팔고 있고 개인만이 3,000억 원 넘게 코스피를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양 시장을 일제히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현재 시간 기준 800억가량 팔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방산주만이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 넘게 오후장 들어서서 상승세를 키워가고 있고요. 91만 6천 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투톱의 흐름은 오전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키우게 되면서 5%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5.02%가량 하락하면서 25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3%가량 낙폭을 키우면서 67,6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71%가량 하락이고요. 34만 9천 원 선 지나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0.1%가량 하락합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00만 원 선을 내려놓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1위부터 5위권 열어보시죠.
오늘 일단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시총 상위단 안에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3% 넘게 오르면서 약 4%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45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일제히 하락입니다. 1%대 하락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테토론과 파마리서치도 3%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시총 상위단 안에서 알테오젠만이 상승불 켜내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 KNR 시스템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 로봇 관련주들이 노란봉투법의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 KNR 시스템이 로봇 핵심 부품을 국산화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터치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형 서부 밸브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국산화 최초로 성공을 했고 양산까지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유지하고 있고요. 13,24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형 IP인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200에 또다시 1위로 입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데뷔 이래로 계속해서 빌보드 200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점은 BTS도 기록하지 못한 국내 최초 대형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장중 최고 4% 넘게 튀어오르기도 했는데 5장 들어서 오름폭을 줄이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73,900원 선 지나갑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M2I입니다. M2I가 SK그룹의 자회사인 SM코어를 최종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두 자릿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6%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M2I의 스마트 팩토리 기술과 SM코어의 자동화 기술을 합쳐서 AI 제조부터 물류까지 아우르는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장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일은 말야 But we're going to be buying ships from South Korea, but we're also going to have them make ships here with our people, using our people. And we're going to... 일단은 좀 긴장감을 갖고 정상회담을 이제 좀 지켜봤습니다.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미국 트럼프 이하 여러 강요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안보, 그다음에 동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마음이 많이 놓였고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회담에서 그 두 가지 얘기가 인상적이었는데 하나는 그 조선업과 그 다음에 제조업에 있어서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한국이 기여하겠다라는 그 이야기, 그거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은 한국의 그 경제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도와줬던, 우리나라 원조를 받고 도와줬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미국의 경제 건설, 제조업 부흥에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첫 번째 굉장히 눈에 띄고 격세지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한미 간의 동맹 관계가 트럼프의 언급에 따라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굉장히 이제 공고해지고 또 우리나라 북한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미국의 그런 지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지원 정책이 앞으로 시행이 될 것 같다. 안보 정책 시행이 될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또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제 특히 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한미 정상회담을 가기 전에 원래 목표가 뭐였냐면은 관세 협정의 그런 불확실성 이거를 없애고자 갔던 것이 이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정상간들의 어떤 얘기가 없어서 좀 아쉬웠고 그 뒤에 있었던 여러 회담에서도 또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 정치, 안보 분야에서는 득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언급을 좀 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제 득과 실을 경제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득은 대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 또 미국이 또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제조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일조를 하고 새로운 기회 창출을 하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더 넓은 시장에서 이미 글로벌 기업이긴 하지만 훨씬 더 글로벌 기업에서 더욱 크게 성장하고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는 기업으로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됐다. 그런 점은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러므로 인해서 미국의 생산, 그다음에 고용, 투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우리 기업들이 살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한미 간의 경제, 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동맹, 경제 협력체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가까워지고 미국 중심의 경제 군락에 우리가 깊숙하게 들어갔다. 그리고 성과가 기대된다. 이런 것은 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대미 투자, 거대한 대미 투자, 거대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제 이루어질 텐데요. 아시겠지만은 투자 패키지가 3,500억 불이고요. 그리고 대기업들 중심의 직접 투자가 1,500억. 그래서 5,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향후 이제 미국으로 들어갈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윤이라든지 성과가 발생할 텐데 그것들을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 현재 MOU도 체결하고 또 한미 간의 투자 협정도 지금 물론 이제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양국 간에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 성과에 대한 대기업 투자들의 성과에 대한 지분을 나눌 것인지 얼마나 많은 그 성과의 어느 정도를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더대 규모의 대미 투자는 한국 산업과 지역의 어떤 공동화 현상, 고용 감소, 투자 감소, 생산 감소, 그래서 지역의 혹은 산업이 공동화되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미 투자에 있어서 그 지분, 그 다음에 그 이익에 대한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향후 국내 경제에 굉장히 실이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관세에 관한 것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성과를 이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성과 중에 하나로 관세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15%를 낮췄지만 너희 이 한국이 투자가 작으니 15%가 아니라 20%, 25%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15%로 이제 기정사실화되어가는 그런 것을 성과다라고 이제 보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15%라는 것을 받아온 것은 7월 말이고요. 그 15%를 받아내기 위해서 3,500억이라는 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융 패키지, 투자 패키지를 제시했기 때문에 15%와 3,50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교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더 올라갈 거라고 걱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걱정이고요. 오히려 우리가 요번에 좀 걱정했었어야 될 부분은, 그리고 성과를 이뤄내야 될 부분은 이 관세, 상호관세 15% 플러스 그다음에 품목관세, 자동차 관세, 그다음에 철강 등 여러 관세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그 관세율과 그다음에 시행 일정, 그다음에 품목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미국과 이야기를 통해서 끌어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철강 같은 경우에 50%를 우리가 이제 지난 7월 말에 그 이후에 받았는데 지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7개의 품목으로 확대한다. 철강이 들어간 제품까지도 다 철강 50%를 매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불확실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지난번 7월 말에 했었던 관세에 관한 협정을 좀 더 명문화하고 구체화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그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은 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업은 종합산업이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조선업이 발전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업 분야에서 전 세계 그 조선업 그 생산 그 규모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이 한 50% 이상이 차지하고 한국이 한 30%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한 15% 되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가 한 2등 국가 정도 되는데 아주 굉장히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이제 미국은 거의 점유율이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 성장을 위해서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에 도움을 주고 같이 일으킨다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나 커다란 이득인 거죠. 저는 지난번에 관세 15% 인하를 해줬을 때 이 마스가라고 하는 조선업 패키지를 제시한 것이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보고 또 많은 사람도 그렇게 보고 있지만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조선업은 단순히 우리가 선박, 뭐 컨테이너 선박이라든지 LNG 가스 뭐 운반선이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방위 산업, 특히 그 해군의 지원선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이런 건조 혹은 유지 보수 이런 거와도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 산업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해양에 진출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군함이 필요한데 한국이 거기에 이제 일조를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건축된 군함이라든지 이러한 강력한 조선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대중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게 된 거죠. 미국은 이제 아시아에서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많은 그런 정책과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에 나왔었는데 주한미군의 주둔이 뭐 대북 정책, 대북 억제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국에 대한 그 어떤 견제 수단도 주한미군에 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그 한미 동맹이 현대화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한미군의 감축된 주한미군을 대만 근처로 뭐 이동시킨다라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도 이 해양 쪽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해양 쪽에 이쪽에서의 그 중국의 힘을 키우는데 미국이 굉장히 큰 관심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한 건데 그게 바로 조선업인 거고 거기에 우리가 일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업은 단순히 미국의 조선업 혹은 제조업의 부흥에만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안보, 그다음에 대중 견제와 관련된 방위, 국방 산업에 크게 일조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유지하고 경제는 이제 중국의 시장이 있으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제는 놓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안보는 당연히 미국이고 또 경제마저도 미국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또 외교적인 차원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그런 그 관계를 통해서
중국과 좀 이렇게 느슨해지고 혹은 좀 소원해질 수 있는 관계를 이쪽에서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중국과의 관계가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속도 조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선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기술, 그 조선 건조 기술인데요. 이 조선 건조 기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로봇이라든지 기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선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 숙련된 기술자들이 대량으로 그 선박 건조에 투입될 때 그게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조선업을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돈으로 투자한다든지 그 어떤 조선소 사업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것만은 안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미국인을 고용을 해서 그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요청해야 될 것은 뭐냐면 조선업을 일으키고 싶으면 투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엔지니어들을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현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터줘야 된다라는 거죠. 비자 문제라든지 기술자를 미국에서 고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물론 미국인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장기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동시에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걱정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원전, 그렇죠? 그다음에 AI 등 여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 제조업에 있는 기술들이 다 미국으로 지금 이동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의 조선업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기술이 전수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클레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기술에 대한 어떤 로열티를 우리가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전수시킬 때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우리가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인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체계적인 인력 수급 체계를 같이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월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카카오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 리스크, 오너 리스크가 덮친 카카오 그룹주 전반이 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검찰이 카카오의 창업주인 김범수에게 징역 15년 그리고 벌금 5억을 구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펼쳤다라면서 일반 주주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신뢰를 잃게 하는 중대한 행위다라면서 이렇게 중형을 구형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에서 그런 의견 내놓으면서 업종 최선호주의 지위 그리고 목표 주가 10만 원을 유지하겠다라는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카카오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오픈 AI가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 창업자의 지분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지금 일정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9월 중에 오픈 AI 서울 사무소 개소 그리고 카카오 피드 서비스 출시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고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는 공동 프로덕트 공개 등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일정 속에서 앞으로 관련 이슈가 더 부각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단 줄줄이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는 2%대 약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61,100원 선 지나가는 모습.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 즉 카카오페이까지 일제히 3%대 동반 약세 감지가 되고 있고요. SMCNC도 약세 흐름 장중 내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방산주들이 또 힘을 내주고 있는데 폴란드의 K 방산 기업들이 곧 집결하게 됩니다. 동유럽 최대 국제 방산 전시회인 MSPO 2025 덕분인데요. 폴란드 키엘체에서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최되는 행사이고 한화 방산 3사와 현대로템, 카이, 한국항공우주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총 출동하게 됩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46%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 수출국 중 하나이기도 하죠. 최근에 또 이렇게 상세한 협력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방산 전시회를 계기로 폴란드 WB 그룹과 유도탄 MOU를 체결한 바 있고요. 이것이 올해 현지 합작 법인 조인트 벤처 설립으로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협력 사례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러한 기업들이 어떠한 좀 실제 성과를 보여줄지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갈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하는 기업들 위주로 시세가 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방산주 안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대 강세 탄력 또 받아가고 있고요. LIG 넥스원도 오늘 강보합권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49만 1,500원 선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한화 시스템과 현대로템이 강보합권 흐름, 한국항공우주의 경우에는 2% 가까운 조정받으면서 93,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2차 전지, 오늘 전기차 쪽은 분위기, 안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7월에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BYD는 선전했는데 테슬라는 흔들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유럽의 데이터를 보시면요. 7월 차량 신규 등록 대수 테슬라의 경우 8,837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0%나 급감한 수치를 나타냈고요. 7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BYD가 13,503대를 팔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25%의 급증세를 보여줬다라는 점에 테슬라 측에서는 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또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전체적인 판매는 증가했다는 건데요. 7월 유럽연합에서 신차 판매 데이터 7.4%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 전기차 판매량도 40% 가까이, 하이브리드 차량도 역시나 판매 대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만 점유율을 좀 잃은 것인데 원인으로는 현재 모델 라인업의 노후화, 가격 경쟁력 약화, CEO 이슈에 따른 브랜드 리스크 등이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현지 시각 금요일 기준으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 3%가량 하락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중국 업체가 좀 활약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 기업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전기차들도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추가로 받아가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1% 가까이 밀려나면서 34만 9천 원 선에 현재 좀 내려와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10만 원 선에 걸쳐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도 동반 1%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LNF도 3%대 추가적인 약세 흐름 포착되면서 6만 4천 원 선 아래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새롭게 9월 증시가 출발했습니다. 계절적으로 9월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그간의 통계인데요. 삼성증권에서 내놓은 전략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50%의 확률이 있는 시나리오 A가 기본 시나리오인데 박스권 상단을 탈출해서 3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상회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 안에서는 일평균 거래 대금이 10%가량 증가하고 외국인의 현 선물 유입도 확인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고요. 시나리오 B의 경우에는 약 40% 확률이 있다고 봤는데 박스권 상단에서 저항을 좀 받는다는 겁니다. 거래대금 위축되고 있는 이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시나리오 B가 나타날 것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C의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을 재확인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되고 3,100선을 좀 재탐색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현금 보유 전략을 권고했습니다. 시나리오 B의 경우에는 신규 주도주, 바이오나 엔터, 레저 등을 좀 주목하는 전략을 제시했고요. 시나리오 A가 이어진다면 기존의 주도주, 조방원 위주로 비중 확대 전략이 좋겠다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오늘 조방원 쪽은 계속해서 분위기 그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선주의 시세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죠. 오늘 조선 기자재 쪽이 계속해서 탄력 좋습니다. 범한 퓨얼셀은 무려 22%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2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방성기도 마찬가지로 강세 탄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의 흐름도 돋보입니다. 10% 가까이 또 뛰어가면서 2750원 선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요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시죠. SK증권 서용원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특징주들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눈길을 주고 계실까요? 네,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려운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그래도 강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들, 그중에 알테오제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의 발표가 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수급들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있어서 지금 성장성에 있는 기업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유불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같이 시장이 조정 상황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 특징적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 그리고 중국에서도 역시 미국에 대한 제재가 좀 가해지면서 역시 좀 피해를 입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에 대한 사용이 줄어들게 된다라면 여기에 따른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추가 모멘텀은 좀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동반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상당히 크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큰 반등 등장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좀 당분간 좀 기간 조정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미국 시장에 대한 휴장 이후의 흐름들까지 확인하신 후에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까지 오늘 좀 시장 어려운데요.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종가에 베팅해 볼 수 있는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종가 베팅주 어떤 종목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항공기와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를 제조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국방 예산 증액에 따른 방산 산업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한국항공우주 다른 기업의 시가총액 대비 상당히 좀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반기 수주 잔고가 26조 원을 좀 돌파돼 있는 상황이고 그 점은 7년치 매출액의 규모의 흐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상승, 추가적인 상승은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풀려나가는 모습들이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전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한국항공우주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의견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의 첫 거래일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함께 점검해 보시죠.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파이널샷이 포착한 오후장 특징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3에서 5%대 급락세 그리면서 시장 전반 좀 누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약세 감지되고 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앞서도 살펴봤지만 오너 리스크 속에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CJ ENM의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 전망 속에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바텍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는 평가 나오면서 역시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테크윙 골라주셨네요. 8에서 9%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급락세인데 테크윙만 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올라가는 종목 찾기 굉장히 좀 힘든 날인데요. 두 가지 좀 악재가 나왔죠. 이제 상무 정책이랑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개가 좀 나왔는데 테크윙이 왜 올라가고 있는지를 일단 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오늘 첫 번째 이슈 종목을 좀 골라봤고요. 네. 작년 상반기 때 최고 스타주 중에 하나로서 그거 연결선상으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물론 뭐 테크윙이 그 테스트 핸들러 전 세계 1위인 거는 뭐 사실 다들 아시는 상황일 것 같긴 한데 그 부분 말고 이제 테스트 핸들러라는 것은 이제 웨이퍼를 주 검사 장비로 이제 옮겨주고 거기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불량품, 그다음에 양품을 이제 나눠서 자동으로 분류하는 거죠. 원래는 세계 3위 정도 됐었었는데 1위, 2위 둘 다 미국 기업이었었는데 테크형이 따라잡아서 전 세계 지금 1위죠. 한 점유율 한 뭐 60%라는 쪽도 있고 70%라는 쪽도 있는데 쪽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단어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큐브 프로버라는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뭔지만 알고 이제 테크윙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큐브 프로버가 무엇인지 이제 이 테크윙의 새로운 장비 큐브 프로버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떠한 그 퍼포먼스를 낼지를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큐브 프로버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HBM 대응 장비인데 HBM은 이렇게 많은 단을 쌓잖아요. 근데 맨 밑에 베이스 다이, 요즘에 로직 다이라고 부르고 위에 쌓여 있는 걸 이제 코어 다이라고 부르는데 다 만들었는데 검사를 했더니 중간께 하나가 불량이 나왔어요. 그 쌓아놓은 단 중에. 그럼 이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웨이퍼를 이제 바둑반처럼 자르는 걸 다이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조각 하나를 다이라고 하는데 그걸 자르기 전에 이 큐브 프로버로 먼저 어떤 웨이퍼의 이 부분이 불량인지를 먼저 검사를 하는 게 바로 큐브 프로버입니다. 이 테크윙이 23년도 말서부터 24년도 상반기까지 주가가 무려 12배, 13배가 올랐어요. 바로 이 장비 때문이거든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3 이 대응으로 이 장비를 먼저 도입을 했고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HBM4 대응으로 이 테크윙이 큐브 프로버 장비를 테스트 장비를 이제 지금 받아서 퀄 테스트, 샘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시장에서 알려졌는데 통과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테크윙 주가가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이거든요. 근데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만 보면 사실 1조 3천억에 어울리진 않습니다. 근데 실적이 그동안에 기대치 대비해서 참 잘 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1조 원대 이상의 시가총액을 시장에서 계속 유지를 해줬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 테크윙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 테크윙이 큐브 프로버가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그 다른 기업들 써야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 만들어 놓은 거에서 불량이 나오면 사실 이 원가적인 측면에서 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원가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가 절감도 하고 수율도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비인데 네. 오늘 일단은 뭐 미국 상무 정책과 관련돼서 뭐 미국 장비를 안 쓰면은 우리나라 장비사들 사실 테크윙도 2010년도 후반 때는 중국 쪽 매출이 전체 매출의 거의 뭐 70%, 80%를 차지했던 기업으로서 수혜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우리나라 장비사들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반도체는 미국 장비가 없으면 전혀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반도체에 대한 특허도 다 미국 겁니다. 미국 장비, 일본 장비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장비는 뭐 다 훌륭하지만 좀 약간 서브 장비 정도 스타일이거든요.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장비사들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오늘 IDM들이 다 죽고 있으니까 분위기 때문에 좀 다운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좀 긴 흐름으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주봉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24년도 시작이고요. 여기가 이제 23년도인데 23년도 말서부터 24년도에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가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지만 여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왜 올라간 거냐면 삼성전자의 이 큐브 프로버 그 테크인께 들어가면서 이게 시장에서 기대감이 엄청났거든요. 지금 현재는 마이크론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이 지금 캐파 생산을 굉장히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일단 삼성이 그 HBM3 이 엔비디아 쪽의 그 퀄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서 생산 자체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이 장비가 별로 많이 반입이 안 됐어요. 그것과 관련돼서 실망감이 좀 나오면서 주가 내려왔는데 그래도 아직도 1조 3천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 정도 실적을 나타내면 한 4천억, 3천억 이 정도 가거든요. 근데 1조 3천억을 아직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테크인을 보는 시선이 오늘 반도체주들 전반적인 다운 분위기에서 좀 약간 나름대로 독보적인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긴 합니다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굉장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크잉 주가 차별화되는 흐름 보이는 확실한 이유가 있고 수급도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 네, 코리아 FT. 여기도 자동차 부품주인데 네. 4거래일 연속 오늘 오르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무슨 네. 일인가요? 기사에 이런 식으로 좀 타이틀을 달고 나왔어요. 하루에 1억 번다고 근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뭐 1,000억대야 이런 식으로 저평가다. 그렇죠. 주가가 나왔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하루에 1억을 더 벌죠. 이제 시장에서 코리아 FT를 보는 어떤 예상 컨센서스가 한 430억 정도 이제 본다라고 해요. 뭘 만드는 기업인데 이렇게 시장에서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 시장에서 큰 퍼포먼스 없는데 현대 모비스도 좋긴 하죠. 근데 코리아 FT가 나름대로 좀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위쪽에서 좀 밀려 있어서 좀 약간 서운하긴 한데 카본 캐니스터 이제 필러 넥을 주로 만드는 기업이죠. 카본 캐니스터는 뭐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다음에 가솔린 자동차에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보통 연료 탱크에 유증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없애주는 자동차 이제 연소할 때 그걸 같이 없애주는 장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러넥은 우리가 이제 뭐 주유소 가서 이렇게 기름을 넣잖아요. 그럼 그게 저장 탱크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그 중간에 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제 카본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하이브리드의 독점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코리아 FT가 매출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들의 가장 큰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현대랑 기아잖아요. 이 현대 기아 쪽에 매출이 독보적으로 높은 기업들은 나름대로 뭐 안정된 매출처를 갖고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어떤 단가 인하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좀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뭐 현대 기아도 당연히 많은 매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포르쉐, 그다음에 볼보, GM 이런 부분들의 이제 어떤 해외 글로벌적으로 매출처가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특히 좀 약간 좋은 시선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배당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부품사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들의 어떤 그 시가총액을 보면은 실적만 보고 시가총액만 보면 이제 약간 좀 갸우뚱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매출이 1조 원인 기업도 시가총액이 3천억, 4천억인 기업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그래서 버는 돈 대비해서 이제 금융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 코리아 FT는 그나마 그 중에서는 뭐 재무 구조가 좀 약간 뭐 부채가 낮다라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양호한 부채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수익도 뭐 그렇게 이 회사를 배당 때문에 사야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아니죠.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좀 많이 준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한 3.4% 정도 올해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대랑 GM이랑 지금 픽업 트럭
픽업 그 트럭이나 SUV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게 있는데 GM에서 이 이제 미국에도 이 코리아 FT 생산 법인이 있거든요. GM 쪽에서 관심이 있어서 저희 코리아 FT 실사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실사를 얼마 전에 좀 왔다 간 걸로 알려져 있는데 GM이랑 현대랑 이제 공동으로 만드는 픽업 트럭과 SUV 쪽에 이 코리아 FT 그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단 뭐 한 단계 더 레벨업되는 어떤 주가와 실적을 한번 더 시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차트랑 수급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 수급이 일단 올해 초서부터 매수, 그다음에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최근에 매수하면서 코리아 FT 주가를 많이 좀 올려놨는데 외국인은 최근에 좀 단기간에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기준으로 일단은 매수 쪽으로 좀 전환이 됐고요. 사실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코리아 FT가 시장에서 왜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별로 올라간 것도 없는데 많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상황이죠. 일단 뭐 실적과 시가총액을 뭐 연결시켜 본다라고 하면 사실 더 올라가도 저평가는 확실하고요. 퍼르만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 뭐 5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은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FT 함께 살펴봤고요. 전략도 만들어 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엔 포착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 골라보시겠어요? 8월 달에서 외국인 IT 매수 1위 종목입니다. 삼성전기 한번 네. 좀 골라봤습니다. 네.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 8월 달에 외국인들이 뭐 이수페타시스, 원익 IPS 뭐 이런 기업들 많이 사긴 했습니다만 삼성전기가 독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8월 달에 가장 많이 매수한 IT 종목 1등이죠. 외국인들이 뭐 많이 산다라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뭐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어떤 투자 주체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삼성전기 하면 딱 단어 3개가 이제 떠오르실 거예요. 그 MLCC, 그 다음에 기판, 그리고 최근에 뭐 유리 기판이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렇게 이제 3개가 이제 떠오르실 텐데 네. 삼성전기 올해 하반기에 실적을 견인을 할 것은 사실 뭐 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직 그렇게 큰 퍼포먼스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MLCC가 삼성전기의 하반기 이제 실적을 좀 견인을 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뭐 MLCC는 사실 전원이 들어가는 IT 기기에는 MLCC가 다 들어갑니다. 지금은 뭐 휴대폰, 노트북, 뭐 TV 다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때문에 자동차에도 엄청난 MLCC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MLCC가 나름대로 좀 약간 쇼티지 분위기가 날 것이다라고 해서 가격을 상승을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이제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는 쇼티지가 발생을 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니까 올해 이제 3분기 예상 그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영업이익만 좀 보면 2,500억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대비해서 11% 정도 일단 성장을 할 것으로 이제 시장을 보고 있고요. 연간 영업이익은 8,700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18%. 나름대로 최근 시장 대비해서는 뭐 삼성전기 수급이 뭐 외국인 수급도 잘 붙고 주가도 나름대로 시장 대비해서는 좀 견조한 편이긴 합니다. 데이터 센터도 MLCC 어떤 수요에 한몫을 할 것이다라는 점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실질적으로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폴더블 폰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이엔드급 이 바형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최고급 카메라가 그 바형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두께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꺾어지는 이제 잠수함의 만환경 같이 만든 거 폴디드 줌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영업이익도 많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외국인 뭐 IT 순매수 1위 일단 뭐 순매수 1위 치고는 좀 주가가 8월달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차트랑 수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 선을 하나 그어놨고 위에다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특별한 일 없으면은 빠지면 다시 회귀하는 게 이 지금 아래선 이제 가장 큰 어떤 그 지지 가격대고요. 위쪽은 돌파하면은 아주 특별하지는 않으면 다시 내려오는 이제 저항선인데 올해 이제 그 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들락날락하는 게 이제 밴드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는데
이 돌파한 후에 이어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어느 정도 거치고 위쪽으로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상당 기간 동안 우상향하는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8월달에 외국인 수급 너무 좋았고요. 기관 수급도 나쁘진 않았는데 기관 수급이 좀 더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뭐 실적 그다음에 뭐 내년 상반기까지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MLCC에 관련돼서 주가 흐름도 실적을 좀 받쳐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지금 가격이 위에서 좀 약간 밀려서 16만 2천 원 정도인데 16만 2천 원 전후면은 뭐 사실 특별한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면서 가격적으로 조금 더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목표 가격은 18만 5천 원 정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전 저점이죠. 15만 5천 원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살펴봤습니다. MLCC 사업을 중심으로 3분기 호실적 기대되고 있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시장 3시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반도체 관련한 소식들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우선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알리바바 하면 중국의 엔비디아의 중국 고객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앞서 중국에서 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지 말라 규제하는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엔비디아에 대한 기조를 확인했다라는 점이 반도체주들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중국 공장으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 하방 압력 받아가고 있지만 일부 종목에는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서플러스 글로벌과 피델릭스 이 중국향 반도체주들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1.8%대 또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에이직랜드, 한화비전, 한미반도체 일제히 하방 압력 받아가면서 현재 구간 2%, 또 한화비전의 경우에는 4.3%, 한미반도체 6%대 급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카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키움증권에서는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카카오와 오픈AI가 협업을 이어가고 있고 또 9월 중에는 오픈AI가 서울 사무소를 개소하는데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고요. 특히나 김 위원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오픈AI가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 내놓으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낙폭을 좀 축소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카카오 장중에는 4%대 급락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었는데 현재 구간 1.9%로 낙폭 다소 축소해낸 모습이고요. 그밖에 카카오게임즈 2.7%대 하락세,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페이까지 일제히 2% 후반대에서 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조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조선과 엔터주들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조선은 계속해서 주도주로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간 많은 소식들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캐나다 잠수함 수주 관련해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하나오션과 또 HD현대중공업의 원팀이 빠른 납기를 좀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 부분이 수주의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기대감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군함을 한국에서 직접 건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모이면서 오늘도 조선주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요. HJ중공업의 경우에 현재 구간 12%대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세진중공업 4.7%, 하나오션도 3.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HD한국조선해양 2%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하나시스템은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봤습니다. 네, 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저희가 맥락 시간을 통해서 각 업종이나 섹터를 대표하는 연구원을 모시고 이에 대해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박수영 연구원 모셨고요.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엔터주 그리고 레저 관련한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장 먼저 엔터 업종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엔터 업종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반짝하다가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케플러의 중국 팬 콘서트가 연기가 되면서 기대감이 소폭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현 시점에서 엔터주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봐야 될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추가 하락 가능성은 더 이상 좀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주요 4개사의 25년 그리고 26년까지 실적 추정치에 중국 관련된 실적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MD 판매 실적 호조가 회사들의 어닝 추정치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연초부터 사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걸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까지 중국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틀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기대감이 유효하게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앨범 사이클 때 나타났던 것과 유사하게 MD 사이클은 더 길고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가져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MD 부분에 대한 실적이 좀 계속해서 엔터사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좀 있었잖아요. 네. 2022년대쯤이었을까요? 그때랑 비교하면 훨씬 더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네, 22년과 23년에 네. 나타났던 사이클은 아무래도 MD보다는 앨범 중심의 사이클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멀티플을 최고 30배, 34배 이상까지도 40배까지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엔터사들의 밸류에이션이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18배에서 36배 사이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앨범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실적의 레버리지가 지금 MD 세그먼트에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를 더 높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멀티플도 더 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 올해 내년 추정치에 반영이 된 부분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엔터주가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이 바라보시기에 저희가 엔터사 대표적인 4사를 본다면 주요 실적 모멘텀 어떤 부분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가장 시가총액이 큰 하이브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사실은 하이브를 바라
바라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내년에 컴백할 방탄소년단을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회사가 계속해서 글로벌리 확장을 하면서 고정성의 판관비가 조금 커지는 구간이라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내년까지 조금 더 지금은 기다려야 될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내년에 하이브를 보고서는 무조건 이제 방탄소년단의 실적 기여도가 이제 고정비 레버리지 이상을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브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SM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마켓에서 잘 먹히는 대표 IP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을 들어서 SM의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은 동아시아, 그다음에 웨스턴 마켓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IP가 다수 있고요. 앞서 얘기 드린 MD 관련된 실적 호조도 사실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회사가 SM입니다. 과거 이제 경영진이 바뀌고 나서 지속되는 이제 비용 통제나 자회사 축소 등으로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MD 호조에 더불어서 지속되는 이제 비용 효율화로 계속해서 실적이 주가를 받쳐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YG엔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사실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메가 IP인 블랙핑크의 실적이 3분기부터 확인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기대를 다들 안 하셨던 1분기하고 2분기에 계속해서 어닝 서프를 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사실 이 어닝 서프를 낸 주요 IP가 베이비몬스터라는 신규 IP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는 3분기에 물론 블랙핑크의 실적이 붙어주면 사상 최대 실적이 당연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베이비몬스터의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는 거를 꾸준히 트래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YP입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MD로 서프를 내는 모습을 다른 회사들과 달리 보여주지 못하다가 지난 2분기 실적에서 스트레이키즈의 스타디움 투어에 힘입어서 MD 실적으로 서프를 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밑에 이제 전연차의 IP가 좀 부재하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지금 스타디움 투어가 가능한 IP를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 두 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4사에 대한 주요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쭉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엔터 토픽을 어느 곳으로 선정을 하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는 탑픽으로 SM하고 YG엔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SM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웨스턴 마켓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IP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이제 K-팝이 잘 나갔던 레거시 마켓에서의 팬덤을 잘 구축해놓은 상태에서 MD 판매 전략을 잘 가져가고 있고요. 때문에 지속적으로 MD 세그먼트에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업에서의 비용 통제와 자회사 실적 개선을 통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주가를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를 드렸다시피 블랙핑크가 단기적으로 실적에 크게 기여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차세대 메가 IP가 될 수 있는 베이비몬스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점에서도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 토픽으로는 SM과 YG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SM, YG뿐만 아니라 오늘 JYP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앨범 차트 7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이야기 해줬는데 그로 인해서 MD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JYP 쪽에서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캐대헌도 그렇고요. K-팝이 흥행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찾아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이라던가 카지노 업종들 상반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하반기 9월 이후부터도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한지 그리고 그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는 얼마만큼 반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캐대헌 효과뿐만 아니라 사실은 당장 9월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2선 도시, 3선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비자 발급 비용이나 소요 시간 등의 이유로 그간 관광 목적의 한국 방문이 조금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드렸던 이제 9월 말부터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이 되면 이런 쪽에 이제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대거 입국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숙박 그리고 카지노 업종의 4분기 실적은 아마 좀 크게 개선된 모습을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말부터 중국인 단체 무비자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데 얼마 안 있다가 10월에 또 황금 연휴가 네,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황금 연휴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긴 휴가가 뭐 항공이라던가 여행 업종의 단기 주가 상승의 그런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부터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눈여겨봐야 될지 비중 확대 괜찮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네.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자면은 비중 확대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얘기 주신 것처럼 10월에는 이제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끼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황금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인바운드 관련해서 좀 언급을 드리자면은 9월 말에 무비자 입국 이후에 이제 10월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인들의 대거 한국 방문 수요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롯데관광개발 같은 주요 카지노, 웨인 카지노 회사들의 실적이 단기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웨인 카지노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공시를 통해서 전월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 실시간으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하기 좀 용이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인의 아웃바운드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최근에 일본 방문 수요가 조금 줄었습니다. 대신에 일본 대신에 기존에 좀 덜 나가셨던 장거리 뭐 미주나 유럽향의 노선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대한항공 같은 FSC들의 이제 황금 연휴 시즌에 실적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장거리 노선 수요가 조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대한항공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대한항공의 시총이 한 9조 가량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70조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기사를 쭉 보니까 반응이 좀 무리하게 베팅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이게 매출이랑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되게 많더라고요.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이게 매출이라던가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좀 받쳐줘야 될까요? 네, 일단은 70조 원 가운데 항공기 신규 구매가 대략 51조 원 수준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소위 말한 정가, 즉 리스트 프라이스 기준인데 통상 항공사들이 대규모 구매를 통해서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에 실 도입 금액은 리스트 프라이스 대비 40에서 60% 정도 할인된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기 구매 관련 캐펙스 증가는 연에 2조 중반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다만 구매 항공기 모두 대한항공이 쓰는 건 아니고 도입 후 재임차를 통해서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그룹사 내 하위 항공사들이 일부 가져갈 물량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후 본격적인 통합을 위한 기종 단순화를 통한 효율화 등 목적의 당연한 투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 기재 구매의 경우에는 보잉의 생산 속도 저하 등을 고려했을 때 선제적 투자가 글로벌 항공그룹으로 거듭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숫자상으로는 좀 무리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셨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쓸 돈이었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매출 및 수익 성장으로 결국은 이어져야 할 텐데 결국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FSC 본격 통합이나 LCC 3개사 통합까지 이루어지면은 시장 효율화나 그룹사 내 효율화를 통해서 매출 및 수익 성장으로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기 위한 뭐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투자였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뭐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합병 이야기도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이 대형 항공사 그리고 LCC 두 가지 측면에서 좀 크게 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네. 지금은
LCC보다는 FSC가 조금 더 적합한 그래요? 구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이제 한국인들의 10월 황금 연휴 이때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일본 노선에 대한 수요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뭐 7월, 6, 7월에 일본 지진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실제로 일본 노선에 대한 수요가 좀 급격히 줄었는데 기존의 FSC를 포함해서 특히나 국내 LCC들이 좀 경쟁적으로 일본 노선에 대한 공급을 급격히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공급은 늘어있는데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지 타산이 좀 안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비용단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유류비는 좀 내려가고 있는 구간은 맞지만 환에 대한 부담은 지속이 되고 있고 공항 사용료나 인건비 같은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구간이라 아무래도 좀 경쟁이 치열한 LCC들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나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 드렸던 장거리 노선이나 아니면 이제 프리미엄 수요를 좀 타겟을 해서 실적을 좀 잘 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과 일단은 1차적으로 합병을 통해서 노선 효율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실적에도 좀 큰 업사이드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수영 연구원과 함께 엔터 산업 그리고 레저 항공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터 같은 경우에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성, 특히나 MD 부분의 성장성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항공과 관련해서는 대형 항공사 위주로의 긍정적인 전망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포트폴리오 세우시는 데 좀 도움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알리바바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 자체 제작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1일 오전 삼성전자는 2% 넘게,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도 4% 안팎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알리바바가 자체 칩 조달을 시도하고 다른 중국 기업들도 엔비디아 H20 칩 대체품 개발에 나서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 반입이 까다로워지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 하이닉스 중국 법인의 포괄 허가를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안과 우시, 다롄 공장은 내년부터 장비 도입 때마다 미국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내 생산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9월 첫 거래일부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양 시장 모두 1%대 약세 그리고 있는데요. 장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찬스 랩문리서치 김민수 대표,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특징 좀 정리 좀 하고 가야겠죠. 김 대표님께서는 오늘 9월의 첫 거래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9월 첫날부터 휴가 가고 싶습니다. 시장이 재미가 하나도 없네요. 이런 쪽에서 일단 뭐 국내 증시든 아무래도 미국 증시와 함께 글로벌 증시의 여러 가지 연동력을 또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보니까 중국만 괜찮고요. 나머지 시장들 역시 다 미국이 위축되고 좀 흔들리는데 같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이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 방향으로 쭉 밀린다. 참 오랜만에 나오는 변화인 것 같고 미국 시장의 금요일 날 모습과 거의 유사한 그런 흐름들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제대로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9월달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역사적으로 가장 안 좋은 달이다. 이런 쪽들과 함께 유동성이 위축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더 움츠러드리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FOMC 회의와 함께 어느 정도 다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변화가 들어간다라고 보기 전까지는 아직 시장에서는 경계감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도 계속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관련된 쪽들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세 이후에 나오는 미국과 중국의 어느 정도 선방하는 제조업 쪽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또 주중반에는 미국의 베이지북이 또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돼서 미국 시장이 얼만큼 더 선전하고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내용들은 그래도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보지만 앞으로에 대한 전망들을 그렇게 썩 좋게 못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이지북에 대한 여파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쯤에 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엔비디아의 실적에 위축된 모습들 이후에 추가적으로 에이직 쪽에서는 큰 이상이 없는지 바라볼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지난번 알리바바의 어떤 중국발 어떤 자립을 이어가는 쪽에서 실적에 대한 위축세가 나올 것이냐라는 쪽들도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도 가장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주말에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연준에서 지금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쪽들이 고용이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와 관련된 쪽의 고용보고서들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비농업 고용자 수 쪽에서 지금까지 계속 하향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난달이나 그 지난달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더 하향시키면서 어떤 분위기가 더 안 좋게 이어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번에는 비농업자 고용자 수가 약 한 8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눈높이는 낮습니다. 그런 낮은 눈높이를 가지고 오히려 생각보다 좀 시장의 고용인들이 좀 부진하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오히려 어떤 금리 인하를 빨리 할 만, 그러니까 충분히 할 만한 조건으로 해석할지 아니면은 경제가 위축됐다라는 쪽에 대해서 약간 또 시장의 충격으로 나올지 이쪽을 좀 더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 쪽에 좀 낙폭이 좀 두드러졌는데 브로드컴의 실적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 고용보고서 중심으로 또 잘 체크해 보시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권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네, 아무래도 미증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물가지수 자체는 예상치를 부합했기 때문에 사실 큰 악재는 아니었는데 뭐 알리바바에 대한 AI 칩 그리고 델, 마벨테크 이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실적이랑 가이던스가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반도체 증시에 반도체 섹터에 어떤 투심 악화에 좀 이어갔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수출입 발표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래도 9월 데이터가 8월 데이터가 굉장히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 보니까 실적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좀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쏠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빠지고 뭐 2차 전지도 좀 조정이 나왔지만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농심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페이코인을 이제 뭐 CU 편의점 쪽으로 간편 결제를 확대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뭐 다날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좀 일부 상승이 나왔던 걸 보면 굉장히 좀 미적지근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마저도 지금 3개월 만에 순매도로 전환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외국인이 수급을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는지 이런 수급 동향을 좀 체크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도 외국인 기준에서 선물, 뭐 현물까지 전부 다 양시장 모두 숏 포지션으로 하방 베팅을 했던 걸 보면은 이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어질 어떤 고용 데이터 발표가 나오면
여기서 좀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 전환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첫날부터 오늘 반도체 쪽이 많이 밀렸고 관련해서 섹터별 전략도 중요할 것 같은데 9월이 또 전통적으로 좀 시장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라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 대표님께서는 9월 전략을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세워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혹시나 9월 달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징후가 나오면서 비중을 좀 줄이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혹시나 지금 그대로 주식을 다 안고 시작을 본다. 아마 대응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9월 중반까지라도 FOMC 전까지라도 약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일단 주식을 다 갖고 가시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비중을 좀 줄여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더 나왔을 때 그걸 다시 재진입하는 과정으로 삼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꽉 찬 비중이 주가가 흔들릴 때 그에 따라서 같이 또 계좌를 더 흔들어 버리는 안 좋은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관리하시는 게 가장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확인된 다음에 그다음에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9월의 첫 거래일 현재 코스피 지수는 1%대 역시나 약세 그리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0포인트 이상 밀려 나갔고요. 3,144.0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밀려 나갑니다. 784포인트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2포인트 약세입니다. 코스피 200도 1.5% 약세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500억 원, 기관도 2,0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소화하면서 3,400억 원의 매수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비슷한 수급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로 포지션을 좀 잡고 있고요. 외국인이 600억 가까이 덜어내는 가운데 개인이 700억 원의 매물을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 역시 두드러졌는데 SK하이닉스는 5% 가까운 낙폭 그리면서 25만 6천 원 선에 마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9월 1일 월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9월 첫 거래일 우리 시장은 쉽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양시장 저점이 지속적으로 깊어지면서 1%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고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에서 4%가량의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대장주 두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빠진 것과 비교했을 때는 지수의 낙폭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시장을 좀 지지해준 게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6% 그리고 조선 관련돼서 한화 오션과 HD한국 조선해양이 3에서 2%가량의 오름세를 그렸고요. 2차 전지도 오늘 좀 빠졌고 그리고 원전 관련된 기업들도 쉬어가는 움직임이었고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좀 받쳐줬던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완성차 기업들은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고요. KTNG 같은 경우에도 1.7%가량의 상승력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좀 희비가 엇갈리는 움직임이었는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가운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HAB와 휴젤이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 나왔고요. 펩트론, 삼천당제약, 기만치료제 약했고요. 휴젤은 4% 상승했지만 파마리서치는 3%가량 빠지면서 미용 관련된 섹터 내에서도 엇갈리는 움직임이 특징적이었습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했는데 에코프로비엠 오늘까지 5거래일째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고요. 로봇 관련 기업들도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경색된 가운데 테크빅만 오늘 9%가량의 강한 상승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들은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SM, JYP, YG 일제히 상승했고 디어유도 무려 1.7%가량의 상승력 보여주면서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결국에는 일제 1% 이상 빠지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코스피는 결국에는 3,150선 내어줬습니다. 3,142포인트의 종가를 체결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4%가량 빠지면서 785포인트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나왔습니다. 메이저 수급이 빠지니까 시장도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개인만 3,461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해 주시면서 하방을 좀 단단하게 지지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결국에는 기관이요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바꾸다가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41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개인이 686억 원을 순매수,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이탈을 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면요.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이 좀 무산될 가능성에 놓이자 오늘 방산주들 다시 튀어오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6%, 여기에다가 동유럽의 방산 전시회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 반도체 악재 속에 3%, 4.8% 강하게 하락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오늘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6위부터 10위 일단 보게 된다면요. 완성차는 견조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아래 꼬리 달면서 회복해주는 모습이었고 HD현대중공업과 KB금융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3% 이상 강한 상승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하락, 펩트론과 파마 리서치까지 하락하면서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뚜렷하게 악재나 호재가 발견된 기업은 10위 안에는 없었습니다. 투자 심리와 함께 연동돼서 움직임을 가져갔고요. HLB만 2.5% 상승했고 로봇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전반적으로 힘이 빠지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녹록치 않은 시장이었다라는 게 살펴졌고요. 다음으로는 외환시장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선물의 위재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늘 국내 증시는 좀 악재가 좀 많았던 모습이었는데 환율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오늘 주간장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6원 오른 1,393.7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외국인 수급과 연동되며 1,390원 초중반대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PCE는 대체로 예상에 부합하며 9월 인하 기대감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자체 AI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기술주 전반의 약세 흐름이 나타났고 이는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장 초반 1,390원 수준에서 개장한 환율은 한때 1,394원 부근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을 거쳐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엔화 강세에 크게 베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엔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달러 환율은 한때 상승폭을 줄여 오후 중에는 1,393원 수준에서 거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외환시장 역시나 국내 증시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9월의 장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 환율 추이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만한 환율 하락 추세가 9월 중순을 기점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보면 1,350원에서 1,400원대 넓은 레인지 장세가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물가와 고용이 서로 엇갈린 금리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 잭슨홀 미팅 이후 시장은 물가보다 고용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보다는 고용시장 둔화에 집중하며 9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350원과 1,400원대 레인지에서 최근 한 달 기준에서는 거의 1,380원과 1,390원 사이에서 움직이며 하단이 지지되는 모습이 강합니다. 이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를 한 영향도 있겠으나 내국인이 해외 투자를 확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의 9월 계절적 약세 요인을 감안하면 수급 부담도 일부 완화되며 환율이 아래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이로 인한 달러의 하방 압력, 여기에다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로 인해 환율의 안정화가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아직은 좀 우울한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계속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내일장 포인트 어떻게 좀 잡고 계실까요? 네, 내일 시장은 일단 미국 시장이 휴장이다 보니까 아직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지지권들이 오늘 다 이탈했습니다. 3,170, 50 이런 식으로 다 이탈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장뿐만 아니라 당장은 한 3,100선 전후까지도 또 지지권을 확인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점은 좀 더 어떤 그 본격적으로 좀 진입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알리바바 실적 관련된 쪽과 그리고 또 중국이 자립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시장이 AI와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약간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도 AI 패권 경쟁과 관련된 쪽에서 우위냐 아니면 멸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조금 더 테크주 AI 관련주 쪽으로 강하게 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또 하나 인텔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중국 장비에 대한 반입이 제한되는 쪽으로 미국이 제약을 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 또한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어떤 사업적인 전망들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는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바라보는 쪽에서 어떤 바를 위축됐다가 바로 턴하는 과정들을 좀 강하게 또 길게 또 바라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수와 관련된 국내 대표 주자들이 흐름들이 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운시대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보고 지지권 확인하는 과정들을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권 대표님께서는 내일 포인트 좀 어떻게 잡아가고 계실까요? 일단 9월에는 그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논의되는 내용들, 통과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이 9월 25일경에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어느 정도 9월 중순부터는 우리 증시는 이제 좀 반등에 대한 모멘텀 모색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의 특별법, 아리백 산업단지법이라던가 북극 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민주당에서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이 한 20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체크하시면서 그것이 우리 섹터에 어떤 식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아무래도 고용 발표가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파월이 어쨌거나 물가 지표는 관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만큼 고용 데이터에 좀 더 집중하고 무게를 두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번 주에 있어진 어떤 물가 데이터에 대한 발표보다는 이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투자자들이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요거 앞두고 전후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를 좀 들어올 건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 외국인들의 흐름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달 차원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9월의 반전 여부가 결국에는 정책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 번 강조해 드렸듯이 상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뉴스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집중해서 보고 계실까요? 네, 종목 찾기가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조선 쪽이 뜨거운데 조선 쪽과 연결시킬 만한 종목들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KCC입니다. 네. 이 회사는 일단 건자재 쪽과 페인트 쪽의 강자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건설주는 관련된 쪽에서 기지개는 아직 못 펴고 있는데 하반기는 좀 낮은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자재주 바닥에서 변화가 나온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조선업 쪽이죠. 관련된 쪽에서 배가 얼마나 큰데 페인트는 또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매출 비중이 30% 됩니다. 그럼 이게 견인하면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흐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분위기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요즘 보니까 노루홀딩스라는 회사를 또 직접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지분이 7%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로는 그 다음 업체다 보니까 그거를 지분을 확대해서 뭔가 또 다음 그림을 그려가지 않나라는 쪽에서 조금 더 변화된 모습들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특히 지분법 평가익 쪽에서는 삼성물산 지분이 한 10%, 또 HD한국조선해양을 3.9% 갖고 있는데 요즘에 HD한국조선해양이 좀 뜨겁죠. 그러면 관련된 쪽에서 평가 차익도 늘어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선행 PR로는 한 7배 정도, 그리고 PBR은 아직 저평가가 크게 못 벗어난 0.3배 후반대 정도쯤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게 본다고 하게 되면 정부의 밸류업과 관련된 쪽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50만 원대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5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CC 짚어봤습니다. 조선업이 호황 보이고 있는 가운데 KCC까지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고요. 현재 저평가 구간 안에서 목표가 50만 원까지 바라보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까지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권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농심 가지고 왔습니다. 농심. K-팝 데몬 헌터스가 지금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골든이라는 컨텐츠 안에 삽입된 노래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아티스트들도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한 적이 없는데 그만큼 지금 한국의 이 컨텐츠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력 이것이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근데 농심의 신라면 이런 어떤 제품들이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외 시장에서 지금 인기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매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삼양식품의 주가를 보더라도 따로 광고나 홍보, 이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았음에도 해외에서 인플루언서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자체적으로 유튜브에서 불닭볶음면을 먹방하는 거를 올리고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3배 이상 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체크해 보신다면 이제 더 이상 이 농심이라고 하는 식품주는 경기 방어주가 아니라 어떤 성장성이 있는 경기 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북미 시장의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만약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어쨌거나 경기 방어주 성격인 식품주들이 좀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만 경기 방어주와 성장주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 농심에 좀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에 이제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건전한 재무 건전성도 확보하고 있고 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약간 느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같이 지수가 떨어지는 시장에서도 유일하게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목표가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인 50만 원대에 잡아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40만 원 이렇게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농심을 함께 점검해 봤는데 음식료 업종이 오늘 시장 약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농심의 경우에도 그래도 장 막판까지 빨간불 켜주면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이 밖에도 삼양식품, 화이트진로, 동서나 빙그레 같은 종목들이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지금 황제주 지위를 얻고 난 이후로 증권가에서 190만 원까지 또 바라보는 의견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는데 이 삼양식품은 이제 어떻게 시세를 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삼양식품이요? 삼양식품은 일단 지금 뭐 유럽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캐파를 확장하고 지금 미국에서 현지에서도 아직도 슈퍼마켓에 가면 이 불닭볶음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어떻게 본다면 공급망 쇼티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때 계속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되고 이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는 순간 그때부터 좀 주가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직까지 어떤 수요 측면에서 그리고 이 프라이스, 가격 측면에서 삼양식품에 대한 어떤 상승 모멘텀은 계속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식료주 하반기에 또 다른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도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 한마디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앞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근데 일단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좌도 8월달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았는데 9월달 들자마자 또 위축된다라고 해서 마음 급하게 매매했을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시장 지지권 확인하면서 조금 좀 시장 변화 체크한 뒤에 조금 더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여유를 갖자라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권 대표님께서는요? 저는 오늘 외국인 수급에 주목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이번 주도 현명하게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파이널 샷.